2003년 12월 13일 18시 이라크 중부의 얼어붙은 흙 아래 환기가 되지 않는 6피트 곱하기 8피트 크기의 비좁은 지하 공간에서 축출된 통치자는 자신의 머리 바로 위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진동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사담 후세인은 수백, 아니 수천 명의 미군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들이 자신을 찾으면 그는 죽을 것이다. 몇 달 동안 그는 체포를 피해 다녔고 전체 사단이 그를 찾기 위해 수색했으며 그를 찾기 위해 수백만 달러가 쓰였다. 하지만 단서가 나올 때마다, 시도할 때마다 모두 같은 결말, 즉 실패로 끝났다. 사담은 항상 적들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밤은 다르다. 새롭고 정확하며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첩보를 바탕으로 미국은 마침내 사담이 손에 닿을 거리에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를 찾기 위해 최고의 요원들을 투입했다. 그리고 현대 군사 역사상 가장 큰 추적 작전 중 하나를 끝내기 위해서다. 이들은 함께 델타포스, 네이비실, 팀6, 미 육군 레인저, 그리고 나이트 스토커스로도 알려진 160 특수작전 항공연대 대원들로 구성된 정예 비밀 합동 특수작전팀 태스크포스 121을 이룬다.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전체 기갑기병 중대이며 이들은 주변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중장갑 철벽을 형성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태스크포스 121은 목표물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 목표물은 울버린 1과 울버린 2라는 암호명이 붙은 두 개의 단순한 오두막이다. 겉보기에는 이 장소들에는 특별한 점이 없다. 역사상 가장 악명 높고 잔혹한 독재자 중 한 명이 그런 곳에 숨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미국과 동맹국들이 기대하는 바다. 그만큼 중요한 순간은 없다. 그리고 매 순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담이 미국인들이 오고 있다는 소문이라도 듣게 된다면 그는 또다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유령처럼 이라크 지하의 미로 같은 네트워크로 사라질 것이다. 작전 요원들은 야간 투시경을 점검하며 주변의 어둠을 다양한 녹색 음영으로 바꾼다. 그들은 무기를 점검하고 안전장치를 해제하며 다음 몇 시간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임을 알기에 숨을 죽인다. 이제 그들은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바그다드의 도살자를 놓치게 될 상황이다.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렸다. 타담에게 흙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휘둘렀던 권력의 참담한 전복이었다. 한 개 안 되는 상자에서 숨막혀 오던 그는 더 이상 100만 명 규모의 국가기구를 설계한 절대적 존재가 아니었다. 그 제국은 그가 숨어있는 진드기 많은 흙에서 시작됐다. 1937년에 가난하게 태어난 그는 외교가 아니라 치밀한 제거를 통해 정치적 행로를 다져나갔다. 20살에 바트당에 가입한 그는 거리의 집행자로 활동하며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민병대 세포를 조직했다. 1968년까지 그는 이라크 정부를 장악한 쿠데타의 전술적 실세였으며 이후 10년 동안 조용히 군사 권력을 중앙 집권화하고 내부 위협을 제거하면서 이라크의 완전한 통제권을 쥐게 되었다. 1979년 그는 공포와 편집증, 폭력을 기반으로 한 전체주의 독재 정권을 세웠다. 이로 인해 그는 수십 년 동안 국가를 효과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으며 중첩된 정보기관, 비밀경찰, 충성스러운 집행자들로 구성된 강압적인 국가기구를 통해 이라크를 통제했다. 그의 직함은 대통령이었지만 사담은 사실상 왕이나 황제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라크를 통치했다. 그에게 반대한 이들은 체포로 넘어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의 가족들 역시 종종 고통을 겪었고 조용히 암살당한 뒤 시신이 이름 없는 무덤에 무자비하게 버려졌다. 한편 이라크 군대는 엄청나게 확장되었고 1980년에는 이웃 이란을 상대로 소모전을 시작했다. 그 전쟁은 약 8년간 이어졌고 20세기 후반 가장 참혹한 재래식 전쟁 중 하나로 최소 수십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 수 추정치는 매우 다양하다. 1990년 이번에는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또 다른 침공이 일어났고 이는 제1차 걸프전으로 이어졌다. 이라크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에 패배했지만 반란 진압 후 사담은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성공했다. 2003년 워싱턴의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났다.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에 근거해 침공이 승인되었지만 전쟁 이후의 현실은 결국 그 보고서들이 사실이 아님을 드러냈다. 그 당시에는 명령이 절대적이었고 정권은 뿌리채 뽑혀야만 했다. 독재자를 권좌에서 제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담 후세인은 이미 수십 년간 암살 시도, 군사 쿠데타, 그리고 국제적인 공습을 견뎌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권력을 이용해 미래를 지키려 했고 견고하게 요새화된 벙커, 공전단지, 은신처,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충신들에게 의존해 반복되는 위협 속에서 살아남았다.
이러한 점에 극도로 충성스러운 측근 집단까지 더해지면서 그를 생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미국은 물러설 수 없었다. 사담이 생존해 도망치는 한 연합군은 그가 충성파를 모아 반란을 부추길까 두려워했다. 이 악몽을 끝내는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몫이었다. 2003년 3월 19일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이라크 자유작전에 최종 승인을 내린다. 그리고 그의 이라크 상대자인 사담 후세인은 자신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에 의한 자국의 전면 침공에 맞설 준비를 한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목표는 분명하다. 그들은 사담의 정부를 전복시키고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를 식별 및 제거하며 테러리스트들을 찾아내어 나라에서 몰아내고 이라크 국민들을 그들의 살인적인 정권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더 밝고 더 나은 무언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느린 작전이나 점진적으로 소모되는 전쟁이 될 수 없었다. 이것은 빠르고 폭발적이며 강렬해야 했다. 그리고 미국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라크의 지휘 및 통제 체계를 효과적으로 마비시키기 위해 충격과 공포의 대대적인 작전을 펼치며 분위기를 주도하기로 결정했다. 사담의 군대가 더 빨리 눈과 귀를 잃을수록 더 좋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적이 제대로 된 방어나 반격을 조직하기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연합군은 이라크 남부나 서부에서 장기전에 휘말릴 여유가 없었다. 그들은 나라 깊숙이 진격해 들어가 정권의 권력 핵심인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직접 타격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 사담이 직접 바그다드 남부 도라 농업 지역의 한 시설 단지를 방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미군은 첫 공격을 준비했다. 현지 시각으로 오전 5시 직전 제8 원정 전투비행대 소속 F-117 나이트호크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이라크 영공에 진입해 바그다드를 향해 곧장 속도를 높였다. 이들은 속도와 스텔스 기술을 이용해 이라크의 방공망을 피했다. 도라 지역에 도착한 나이트호크 전투기들은 위성 유도로 조종되는 2000파운드짜리 GDU-27 벙커버스터 폭탄 4발을 투하했고 이 폭탄들은 이라크 시설을 향해 곧장 날아갔다. 같은 시각 홍해와 페르시아만에 배치된 수많은 미 해군 함정과 잠수함들,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USS 켈펜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USS 도널드 쿡, USS 포터 등이 전국 주요 거점을 향해 거의 40발에 달하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했다. 폭탄 중 하나는 목표를 빗나갔지만 나머지 3발은 성공적으로 명중하여 본관에 손상을 입혔고 주변의 모든 건물을 파괴했다. 불행히도 사담은 당시 그 지역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보도도 엇갈렸다. 작전이 시작됐고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상황은 더 극적으로 전개될 예정이었다. 실제로 같은 날 충격과 공포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60 특수작전 항공연대 대원들은 60L 블랙호크와 6M 리틀버드 헬리콥터에 탑승했고 A-10 썬더볼트2의 지원을 받았다. 이라크의 남부와 서부 국경을 샅샅이 수색하며 그들은 수십 개의 감시 초소를 발견하고 교전했다. 몇 시간 만에 70개가 넘는 목표물이 제거되었고 이라크군은 사실상 눈이 멀게 되었다. 미국, 영국, 그리고 다른 연합군이 국경을 넘어 바그다드를 향해 진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고 그들은 도보가 아니라 수마일에 걸쳐 이어지는 거대한 장갑 차량 행렬로 이동했다. 에이브럼스 전차, 브래들리 전투 차량, 견인 곡사포, 박격포 등 수천 대의 차량이 이라크로 밀려 들어갔다. 그들 위로 연합군 항공기가 빠르게 하늘의 통제권을 장악했다. 전투기, 폭격기, 공격 헬리콥터, 정찰기가 주 야간 작전을 펼치며 가능한 한 많은 목표물을 찾아 파괴하는 가운데 이라크 전쟁이 시작됐다. 미국의 충격과 공포 작전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분쟁 초기에 수백 개의 폭탄, 미사일 등 탄약이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 군사본부는 잔해 더미로 무너졌고 통신망은 끊겼으며 방공망은 해체되었고 이라크군의 수많은 핵심 거점들이 서로 단절되고 제거되었다. 겉보기에 그 나라는 여전히 수십만 명의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전 초반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다. 너무나 많은 혼란과 붕괴 그리고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그다드의 지휘관들은 효과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현대전은 단순히 보유한 탱크의 수나 설치한 방공망의 양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전은 또한 군수에 크게 의존하는데 연합군은 말 그대로 그 군수 체계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라크의 전력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켰다.
한편 공중전력이 진로를 열어주는 동안 미군은 거침없는 속도와 효율로 계속 전진했다. 그들은 길가의 모든 마을과 도시를 일일이 소탕하는 데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주요 인구 밀집 지역을 우회하며 지나쳤고 그곳은 후속 부대에 맡겼다. 바그다드로 직진하는 동안에도 여러 도전이 있었다. 그들은 길을 가는 동안 이라크 군대, 사담의 공화국 수비대, 그리고 여러 준 군사 조직 등에게 저항을 받기도 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믿는 대의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다 목숨을 잃었다. 다른 이들은 미국 군대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자신들에게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백기를 들었다. 미군 병사들 역시 자신들이 싸우고 있던 지역에 종종 어렵고 예측할 수 없는 환경과 맞서야 했다. 예를 들어 모래폭풍이 발생하면 차량 행렬이 흩어지고 길을 찾기 어려워 혼란이 생겼다. 군대가 전진함에 따라 보급선도 점점 더 멀리 뻗어나가야 했고 이는 작전 전체를 방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물류 문제를 야기했다. 한 마일씩 전진할 때마다 새로운 도전이 닥쳐왔다. 하지만 미군은 목표에 집중한 채 가능한 한 빨리 바그다드에 도착하는 데 전념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일이었고 그들은 어떤 것도 자신들을 막지 못하게 했다. 반대편에서는 이라크 정부가 국영 언론을 통제하여 낙관적인 이야기를 만들고 유지했다. 그들은 미군이 전멸하고 있으며 승리가 임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작전이 시작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미군이 바그다드 외곽에 도착하면서 그 거짓말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곳에서 사담의 정예공화국 수비대가 미군을 기다리며 대비하고 있었다. 도시 주변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포병을 배치하며 전차를 전개하고 수천 명의 병력을 동원했다. 그들은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군이 가져올 전술이나 첨단 장비는 예상하지 못했다. 우월한 사거리와 광합장비, 제공권을 바탕으로 미군은 이라크군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진지를 공격해 파괴했다. 그리고 4월 3일 미군은 바그다드 공항, 즉 사담 국제공항으로 진격했다. 그곳은 이라크에서 가장 방어가 잘 된 진지 중 하나였고 초반에 미군 2명이 박격포 공격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날 무렵 치열한 교전 끝에 제3보병사단 제1여단 이 공항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으며 이 공항은 이후 수년간 미군의 주요 작전기지가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은 결정적인 날이 될 것이었다. 바그다드는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한 도시였으며 수많은 밀집된 주거지와 미로 같은 거리, 정부가 통제하는 단지, 그리고 광대한 산업지대로 이루어져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군대에게조차 이곳은 극도로 복잡한 전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속도와 효율성에 집중했다. 미국은 도시를 거리마다 이동하며 건물 하나하나를 수색하고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대신 미국은 곧바로 바그다드의 핵심을 노리고자 했고 그래서 지금은 상징이 된 썬더런 작전을 수도에서 실행하기 시작했다. 이 전술은 종종 에이브럼스 전차와 브래들리 장갑차를 포함한 장갑부대가 기존 전쟁의 규칙을 무시하고 도시의 거리를 질주해 중심부로 곧장 돌진하는 방식이었다. 그들은 무모해 보였지만 썬더런 작전은 매우 정밀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상황이 다시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항공 지원이 대기하고 있었고 이라크는 미국의 이런 접근 방식에 실질적인 대응책이 없었다. 그들은 요새화된 건물에서 기관총과 로켓 추진 유탄을 쏘며 반격을 시도했지만 대규모 기계화 공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고속으로 이동하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만큼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몇몇 사람들은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던 바그다드 전투는 단 6일 만에 끝이 났다. 후세인 정권은 4월 9일 공식적으로 끝났으며 이는 바그다드 피르도스 광장에서 사담 후세인 높이 39피트의 동상이 철거된 것으로 상징되었다. 미국 해병대와 환호하는 이라크 민간인들 모두 이 행사에 참여했으며 많은 이라크인들은 대형 망치로 동상의 잔해를 부수기도 했다. 이라크 수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미국의 작전은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먼지가 가라앉고 바그다드의 바람에 연기가 흩어지기 시작하자 미국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여전히 달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정권은 무너졌지만 사담은 여전히 도주 중이었다. 어떻게든 그와 그의 아들 우다이, 쿠사이는 사라져버렸다. 전쟁의 새 단계, 사담 후세인 추적이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일부 관측자들은 바그다드가 함락된 후 며칠 안에 사담 후세인이 거의 필연적으로 체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모든 권력을 잃은 사담 후세인이 얼마나 멀리 달아나고 숨을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숨을 수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전투가 끝난 후 며칠 동안 미군은 단서들을 찾아 나섰다. 독재자의 행방에 대한 아주 작은 정보라도 얻기 위해 그들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확인된 목격담도 검증된 위치도 없었다. 마치 이라크의 전 독재자,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인물 중 한 명이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 같았다. 이후 소문과 추측이 퍼지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는 수많은 지하 벙커 중 한 곳에 숨어 있거나 이라크 서부 사막 지역으로 도망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나라를 빠져나가 시리아 같은 우호적인 지역에 숨어 있을 수도 있었다.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 점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미군은 다소 특이한 추적 도구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수배된 인물들을 담은 트럼프 카드 한 볼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50명이 넘는 이라크 고위 관리들이 트럼프 카드의 숫자와 무늬로 지정되었고, 사담 후세인은 그중 맨 위인 스페이드 에이스 자리에 올랐다. 바른 부대가 하위 지도자를 추적하는 사이 스페이드 에이스 수색은 정예 부대가 맡았다. 태스크포스 121 이 부대는 단순한 군부대가 아니었고 미군 최정예 전력만 모아 만든 부대였다. 처음에 그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첨단 신호 감청 장비를 투입했다. 델타포스의 치명적인 정밀함과 실팀 6의 경험이 함께했다. 그들은 후세인 위치를 정확히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왕이 왕자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돕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쓸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여전히 도망다니고 있고 그런 수준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 그는 계속해서 위협이 될 것이다. 언젠가 그가 다시 등장해서 권력을 되찾고 혼돈의 통치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할 것이다. 이 점을 파악한 태스크포스 121은 사담이 충성파 인맥을 이용해 이동 중일 것이라 추정했다. 그가 암호화된 위성전화로 도움을 요청하고 중군사 조직의 호의를 받아 이동 중일 것이라 예상했다. 따라서 태스크포스의 임무는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그들을 방심시켜 앞서 나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들은 전 정권의 지도자들을 찾아내어 구금하고 신문했다. 그들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분석했다. 그들은 레이더, 위성, 그리고 다른 추적 시스템들을 배치하여 어떤 이상 징후나 수상한 신호,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어떤 단서라도 찾으려고 했다. 그들은 호송대를 가로막고 기지를 급습했다. 중요한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행동에 옮겼지만 번번이 미국의 행동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너무 늦은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주로 사담이 현명하게도 현대 기술을 사실상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 요원들이 전파를 감시하고 무선 통신을 가로채는 동안 그들이 쫓고 있던 남자는 실제로 더 아날로그적인 통신과 이동 방법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는 폐쇄적인 인적 전달망과 옛 부족의 충성심, 고향 인맥에 의존해 디지털 수색망을 피했다. 레이더에 들키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2003년 7월 미국은 마침내 돌파구를 찾았다. 사담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가 사담의 두 아들 오다이와 쿠사이의 위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들은 모술에 요새화된 안전가옥에 숨어 있었다. 아마 사담도 그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적어도 그곳에 있는 누군가가 그들에게 사담의 위치를 안내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태스크포스 121은 태스크포스 20과 101 공수사단의 지원을 받아 공격에 나섰다. 그들은 7월 22일 아침에 은신처를 포위하고 후세인 일가에게 나와서 항복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고 미군은 기다리지 않았다. 작전 요원들은 신속한 항복을 예상하고 문을 돌파했으나 총알 세례를 맞았다. 치열한 총격전으로 특수부대원 3명이 부상당했다. 미군은 곧바로 중화기를 동원해 M2 브라우닝 기관총 AT4 대전차 무기 그리고 마크 19 유탄 발사기로 은신처에 지옥같은 공격을 퍼부었다. 200명의 증원 병력도 지원을 위해 도착했다. 몇 시간 후 집은 10발의 PGM-71 토 미사일 세례로 뒤흔들렸고 건물 대부분이 폐허가 되었다. 미군이 잔해를 수색하다 오다이와 쿠사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사담은 곧 그 소식을 듣고 성명을 발표하며 공격으로 함께 사망한 손자와 두 아들을 순교자라고 불렀다. 수배자 카드에서 가장 유명한 두 인물이 제거된 것이다. 하지만 스페이드 에이스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미국은 그를 찾는데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듯했다. 몇 주가 몇 달로 이어지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헛된 단서만을 쫓고 있었다. 2003년 7월부터 12월까지 태스크포스는 총 12번의 실패한 급습과 600건의 추가 작전을 수행했다. 이 작전에는 약 300회의 신문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모두 사담 후세인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무 효과도 없었지만 태스크포스는 점차 더 많은 정보를 모았고 그 정보는 대부분 티크리트로 향했다. 사담이 태어나 성장기를 보낸 곳, 그가 가장 깊은 인연을 맺은 곳,
그리고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추종자들과 정권 인사들 중 많은 이들이 나온 곳이기도 했다. 그것은 이치에 맞았다. 사담은 상처 입은 동물처럼 가장 안전한 곳에 숨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보호를 맡겼다. 그러나 미국이 점점 그를 포위해가고 있었다. 전 대통령이 티크리트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깨달은 120일 특임대는 그 지역에 수색망을 좁혀가며 집중적으로 수색을 시작했다. 120일 특임대는 감시 작전을 시작해 축출된 독재자 관련 인물들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결국 그들은 사담의 측근들인 알무슬리의 가문에 집중하게 되었다. 돌파구는 갑작스러운 자백이 아니라 일련의 신문에서 나왔다. 바심 라티프라는 이름의 구금자가 조사관들에게 또 다른 충선파를 지목했고 결국 그들은 모함마드 이브라임 오마르 알무슬리유, 즉 태스크포스 121에도 알려진 인물에게 집중하게 되었다. 팬맨이자 소스로 불린 오마르는 사담의 친척이자 경호원이었고 매우 가까운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다. 미국이 그를 찾을 수만 있다면 이 끝이 없어 보이는 수색을 마침내 끝낼 수 있었다. 태스크포스 121은 오마르가 숨어있던 바그다드의 은신처에 전격적으로 급습을 감행했다. 미군 요원들은 너무나 빠르게 움직여서 오마르는 도망칠 시간도 반응할 기회도 없었다. 그는 곧바로 안전한 신문시설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았다. 오마르는 저항했다고 전해지며 사담의 체포로 이어질 만한 정보에 대해 수백만 달러의 보상이 걸려 있었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그는 다음날 아침이 되자 무너졌다. 실제로 그는 미국이 알고 싶어 했던 것을 정확히 말해주었다. 사담이 있을 법한 대략적인 위치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사담이 숨어있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다. 알다우르 외곽의 먼지투성이 황량한 농가였다. 이제 시간이 촉박해졌다. 정보는 최신이었고 신뢰할 만해 보였지만 사담처럼 편집준적인 인물을 상대로 미국은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다. 만약 독재자가 조금이라도 눈치채거나 아니면 누군가 오마르가 체포됐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릴 수만 있다면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지역을 도망쳐 다시 한번 광활한 이라크 사막 속으로 사라질 수 있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기에 오마르가 지목한 지역에 600명의 병력이 투입되는 대규모 타격부대가 즉시 편성됐다. 2003년 12월 13일 저녁 공격부대가 알다우르에 접근했을 때 특별히 중요한 두 개의 건물이 지정되었고 각각 코드명 울버린 1과 울버린 2로 불렸다. 이는 1984년 영화 레드던을 참고한 것으로 작전명 또한 이 영화의 이름에서 따왔다. 사담 후세인이 이 두 곳 중 한 곳에 숨었다고 추정되며 미국은 그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전면적인 체포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투입하고 지원군과 예비병력도 즉시 투입할 준비를 마쳤다. 주변 경계가 구축되어 있어 사담 후세인이 차량으로 도주해도 빠져나갈 수 없다. 결국 미국의 강철벽에 막히게 된다. 어떻게든 바로 이 순간이 모든 것이 쌓여온 결정적인 순간이다. 경계가 확보되자 특수임무부대의 정예 요원들이 임무 완수를 위해 진입한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야간 투시경으로 어둠을 쉽게 헤쳐나간다. 그들은 울버린원에 접근해 숨을 죽인 채 안으로 돌입하며 독재자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곳은 비어있다. 두 번째 팀이 울버린2에 진입하지만 역시 같은 실망을 겪는다. 두 곳 모두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사담은 도주 중이지만 미국은 그가 이 지역에 있다고 확신한다. 그는 도망칠 시간이 거의 없었다. 트러스 대신 태스크포스는 더 넓은 수색을 지시받고 주변 모든 건물과 구조물을 확인한다. 사담은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몇몇 병사들이 그 지역 다른 오두막과 비슷한 또 다른 허름한 오두막을 발견한다. 한 병사가 바닥재 조각을 걷어차며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했다. 땅에 작은 네모난 구멍, 즉 은신용 구덩이가 있었다. 도망 중인 수배 독재자가 숨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하지만 병사가 수색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파이더홀에서 두 손이 나타났다. 그 손은 사담 후세인의 손이었다. 사담은 도망치거나 싸우려 하지 않았다. 그는 도망자의 시간이 끝나고 게임이 끝났음을 알고 적들에게 자진 항복했다. 그가 은신처에서 나왔을 때 예전의 전능한 독재자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날카로운 정장과 군복, 다듬어진 얼굴은 모두 사라졌다. 그 자리에 더럽고 초라한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머리는 길고 헝클어졌으며 수염도 길게 자라 회색이었다. 그는 육체적으로 예전보다 초라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가 포획자들에게 처음 한 말은 간단했다. 나는 사담 후세인이다. 이라크 대통령이다. 협상을 원한다. 그가 받은 대답은 더 간결했다. 부시 대통령의 안부를 전한다. 그의 은신처를 조사한 작전 요원들은 그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좁은 벙커임을 발견했다.
깊이는 겨우 6피트였고 한 사람이 누울 수 있을 정도로만 넓었다. 그곳에는 사담이 질식하지 않도록 간단한 환기구와 배기팬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누리던 호화로운 궁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군인들은 또한 내부에서 약간의 식량과 다량의 현금 그리고 몇 개의 무기를 발견했지만 후세인은 분명히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듯했다. 그는 신속하게 헬리콥터에 태워져 안전한 장소로 이송되었다. 마침내 추적이 끝났다. 스페이드 에이스가 발견되었다. 하루 뒤 미국 외교관 톨 브레머가 불멸의 말을 남겼다. 신사승려 여러분, 우리가 그를 잡았습니다. 그는 사담의 생포와 의료 검진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독재자,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는 거의 무적처럼 보였던 사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쇠약해 보였다. 그는 이후 중요 전쟁 포로로 수감되었다. 한편 이라크 임시정부는 그가 자국에 저지른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특별 사법체계를 마련했다. 2005년에 재판이 시작되었다. 사담은 자신을 최대한 방어하며 권력 시절을 상징했던 그 당당함과 자신감을 그대로 드러내며 제기된 혐의에 맞서 반박했다. 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를 향한 압도적인 증거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2006년 11월 5일 피할 수 없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담 후세인은 인도의 반환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2006년 12월 30일 그 형이 집행되었다.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남자가 마침내 정의의 심판을 받았다. 그의 처형은 중동에서 두려움과 폭력이 지배했던 한 시대의 확실한 종말을 알렸다. 공포로 지배하고 견고한 벙커를 짓고 집단 학살을 주도했던 그 남자는 마침내 어느 어두운 12월 밤 함정을 놓은 군인들에게 붙잡혔다. 군사기술이 현대전쟁의 힘의 균형을 어떻게 바꿨는지 확인하려면 지금 영상을 클릭하세요. 다음 전장에서 뵙겠습니다.